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이제 2024년 6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지금 LS증권으로 바뀌어서 좀 며칠 정도는 계속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뭐 증시가 좀 답답했습니다. 어제는 좀 올랐는데 시장이 이제 연속 상승을 못했고 좀 다시 밀리는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보고서부터 좀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시장 또 이슈들 체크하고 또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오펙 플러스 이제 회의 결과 좀 정리한 게 잘 된 게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유가 급락했습니다. 요건 좀 긍정적이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이제 급등하면 항공주에도 좋다 이런 내용이고 또 사우디 아람코가 화학과 가스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항암 신약 성과 도출 지속이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거기서 일부만 제가 좀 발췌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석유화학 내용입니다. 하반기. 그래서 그 중에 뭐 석유화학, 정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석유화학만 빼왔고요. 그 다음 세진중공업 또 오늘 뭐 석유화학 얘기한 김에 몇 개만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건데 화학 우려보다는 기대를. 그리고 제가 내일은 이제 오전에 라이브를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후에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제가 시장 함께 읽기를 찍어도 굉장히 짧게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보고서 중에 한두 개 못한 거는 오늘 요거 하나 하고요. 화학 요거는 어제 못한 건데 오늘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일 일단 좀 해서 올려드릴 텐데 아무튼 내일은 좀 방송이 짧을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좀 끝났고요. 뭐 혼조세고 ISM 제조업 PMI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는 좀 부진했지만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또 급등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했다 다시 좀 올라가면서 좋게 끝났고 지금 국채금리가 지표 부진으로 좀 급락은 했지만 증시에는 호재로 좀 작용하진 않았고요. 예, 오히려 침체 우려가 좀 커져서 약간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감산 규모가 이제 축소될 거다. 그러니까 감산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느는 거죠. 그래서 급락을 했는데 유가 급락하고 제조업 지표도 부진하면서 미국은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닐까 이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항의 이제 루빈이죠. 루빈이 새로운 이제 칩이 공개가 되면서 AI 시장 지배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기대감으로 올랐고 AMD는 또 경쟁사인데 반대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ARM, TSMC, 마이크론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애플은 0.9% 올랐고 아마존은 1.1, 뭐 빅테크는 좋았고요. 테슬라는 좀 빠졌고 유가 급락하다 보니까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들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슈죠. 네. 양극재 오늘 2차전지가 좋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아시아경제에서 한번 신문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해 3월 이후 수출 양극재 가격이 처음으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소폭이지만 실제 판가에 반영이 됐고 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오름폭 자체는 크진 않아요. 네, 그래도 뭔가 반전의 신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 리튬, 니켈 이게 선행 지표인데 얘네가 안정되니까 결국엔 이게 시차를 두고 양극재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3월에 양극재 가격에 비하면 지금 반토막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뭐 그래서 이미 주가도 뭐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뭐 더 나쁠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은 이렇게 그 판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파는 가격에 연동이 돼서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물 가격이 내릴 때는 비싸게 산 광물이 있죠. 근데
지금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팔아요. 팔 때 가격으로 원가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산 원가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팔 때는 싸게 파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광물값이 오르면 이 반대 효과가 생겨요. 쌀 때 산 걸 비쌀 때 지금 이제 파는 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이제 약간의 레깅 효과, 시차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리튬 값이 오르는 게 좋죠. 오르는 게 이제 양극재 회사들한테는 좋고요. 근데 바닥은 찍었고, 중국에서도 소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건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출 중량은,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 수요는 미미해요. 수출 양은 아직은 줄고 있는데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조금씩.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광물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차 전지에 좀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아닌가. 근데 추세적 상승은 아직 아닙니다. 그건 좀 유의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 점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쁠 건 없고, 저는 이제 2차 전지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ESS, LFP 배터리, 4680, 뭐 실리콘 응극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에 한번 율촌학처럼 한번 제가 PPT까지 오죽하면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렸겠어요. 그 서울대에서 나온 보고서를. 그런 것처럼 이제 파우치형 필름, 예,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가 안 된다고 그냥 다 모든 걸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좋은 게 있으면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또 저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안 좋더라고 안 볼 게 아니라, 결국 이 전기차라는 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 안에서 수요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기회를 잘 찾는다면 또 좋은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여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나중에 내년 되면 폐배터리도 움직일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반도체만큼 공부한 만큼 배터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거기서 저는 기회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주가들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냉정히 하자. 이게 어느 분이 이거 텔레그램에 이걸 올려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이게 1978년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석유 나왔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 현실화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당연히 흥분하고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고 한데, 어제 설명드린 대로 투자는 정말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냉정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거 상업화 하려면 2035년이고 내년에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해봐야 돼요. 확률은 20%밖에 안 되지만 꼭 되길 바라고, 다만 주가는 미리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았는데 48.7이니까 지난달보다 떨어졌어요. 예상치 49.6도 하회하고, 신규 주문이 제일 중요한데 주문이 떨어져 버렸어요. 45.4까지 떨어졌어요. 안 좋은 거죠. 기업들도 둔화되고 있다. 주문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 쌓여있던 재고가 다 소진되면 새로 이제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 그 다음에 예약이 줄고 있다. 그래서 좀 평가들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 주문이 이게 주황색이 지난달이거든요. 꺾였죠. 그러니까 3월, 이번에 나온 게 파란색이 4월. 지표들이 다 꺾였어요. 예. 다만 고용만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에 ISM 제조업 지표는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꺾이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단했던 미국 경기가 꺾이는 건 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룸버그가 중국 대도시의 주택시장 회복세를 보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의 두 개 그 대도시 있죠, 상하이랑 선전에서 신규 이제 건설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공급된 주택 중에 90%가 판매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선전시에서는 할인 판매 혜택 주던 걸 없애버렸대요, 일부에서. 왜냐면 이제 주택을 막 서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올해는 어쨌든 부양책을 강하게 쓰고 있다. 이거는 자체로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뉴스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요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이건 다 엇갈리거든요. 근데 하반기엔 미국보다 비미국의 경기가 좀 모멘텀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좋다 좀 꺾이고 그거를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 시나리오가 좀 들어맞는 쪽으로는 아직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전,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전회사, 석유화학 기업들, 부진했던 기업들이 있죠. 이런 쪽에서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애플, 나이키 이런 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글로벌 소비주들이 살아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는 거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상황이라는 거 바뀔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걸 추적을 해야죠. 항상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펙 플러스 결론은 뭐냐면요. 오펙 플러스가 올해 10월부터 감산했던 걸 이제 감산 규모를 줄여요. 한마디로 증산하는 거예요. 예,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예, 그래서 8개국의 산유량이 내년 9월까지 봤을 때 10월부터 246만 배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더 하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도 계속 요구했죠. 나 생산 더 하겠다.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앞으로 4개월 후부터는 증산이 시작됩니다. 지금보다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수요는 좀 둔화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앞으로 산유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 경제 유가 떨어지면 한국의 소비도 나중에 살아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원유를 원재료로 쓰는 업종 대표적인 거 2개 있죠. 항공, 석유화 이쪽에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에 급등한 거 아시죠?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지난주에 12.6%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8주 전 대비해서는 75.9%나 상승을 했는데 수에즈 운하 통행량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발 물동량 호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4월 기준으로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작년 12월 대비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던 선박이 90% 줄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뭐 요거죠. 여기가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동 쪽 수에즈나 통해 가지고 이쪽에 유럽 있잖아요. 원래 일로 갔는데 요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중국발 수출량도 그러니까 중국이 또 미국에 관세 부과하니까 밀어내기를 좀 하고 있대요. 이건 좀 일시적이죠. 이 두 가지가 겹쳐버리니까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일단 6월까지는 더 올라갈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꺾이겠죠. 꺾이겠지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의 강세는 조금 한 달은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뒤늦게 한국 항공화물도 움직인다. 그래서 옛날에도 2020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373% 오를 때 항공화물도 그거에 못지않게 올라갔다. 뭐 그거만큼은 아니더라도요. 최근에 또 국제공항에 물동량들이 다 증가한답니다. 홍콩, 대만, 나리타, 인천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화물 운임도 22년 2분기에 고점 딱 찍고 킬로미터당 856원에서 계속 떨어졌대요. 이제는 이제 올라갈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올랐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항공 화물 운임인데 요렇게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갈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걸 떠나서라도 저는 항공주는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 게 워낙 떨어져 있었고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유가가 지금 급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항공주에 대한 이제 이런 트레이딩 관점 아이디어는 괜찮고, 사우디 아람코가 화학과 가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사우디 아람코가 주식 매각한 건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면 가스 생산을 늘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옴시티 투자도 할 것 같고, 여기서 언급됐던 건 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조선주한테 좋은 거죠. 그 400만 배럴의 원유를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데 이게 리퀴드 투 케미칼이라고 L2C 프로그램. 우리 기억나세요? 제가 그
그 중동으로 가자 중동으로 어서와 중동으로라는 함께 배우기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 올린 거 아마 기억나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서와 중동으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언급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아람코가 지분 매각할 건 제가 몰랐지만 근데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COTC 원유를 바로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꾸는 거. 석유화학 제품은 다른 게 아니라 에틸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에틸렌까지. 그래서 에틸렌까지 바꿔주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언급을 또 했다고 합니다. 아람코가 주도해요. 그래서 울산에 지금 S-오일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6년에 이제 생산 들어갑니다. 그 정유회사가 에틸렌 사업까지 하는 거죠. 체질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그거를 짓겠다는 거고, 요거 관련해서 2030년까지 10개에서 11개 정도 설립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스트, 뭐 웨스트, X, RTC 이런 데다가 이런 걸 짓는다는 거예요. 요 프로젝트 4개 단지에다. 그래서 24년까지 기본 설계를, 그러니까 기본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누가 좋아요? 당연히 삼성 E&A죠. 그리고 COTC 그때 함께 배우기에 같이 올려드렸던 기업이 뭐죠? DY PNF죠. 그죠? 그리고 저렇게 가스 투자하면 태광이나 성강랜드 같은 피팅도 좋아지고 이게 다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의 석유화학 없으면 뭔가 찝찝하다. 일단 석유화학을 의견은 달라요. 각각 좀 다른 게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직도 이쪽은 좀 길게 보면 안 된다. 좀 시간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다. 반전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적어도 2년간은 증설이 없어요. 그동안 석유화학 얼마나 증설을 많이 했는지 보이시죠?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증설이 앞으로 2, 3년은 어쨌든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확 둔화되는 거죠. 그 좀 숨통이 트인다. 이런 거고 그리고 그동안 한 3년간 사이클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는 중국 경기도 부양을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증설이 많아. 수요는 430만 톤인데 공급이 1000만 톤이니 이거 배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올해 500만 톤, 내년에 430만 톤. 그리고 적어도 중국 수요는 살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석유학 쪽에서 저도 금호석유를 항상 좀 관심 있게 보고 이제 보고서에서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금호석유를 되게 좋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고무는 합성고무 만들잖아요. 증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강 이슈에서 좀 자유롭고 타이어 수요 늘고 또 금호석유 같은 건 합성 수지 또 하니까 플라스틱 결국 소비가 살아나면 플라스틱 소비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호석유가 좀 대안주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어쨌든 증설이 없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구환신 소비 석유학 소비가 늘어나요.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지금 아까 설명드렸죠. 블룸버그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턴어라운드 맞다. 다만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를 무작정 장기 투자하지 말고 PBR 상단 정도 갈 때 정리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이딩. 근데 지금은 워낙 이들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셨다가 어느 정도 이제 화학주들이 좀 시세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라는 거죠. 반면에 효성 첨단 소재나 유니드 같은 기업들은 좀 장기로 가져가라. 이런 기업들은 좀 사이클이 길게 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이 의견이 맞냐 안 맞냐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석유화학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어제도 보고서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요거 신한에서 나온 건데 다 하반기 전망입니다. 화학 제품의 마진이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2분기에는 어쨌든 1분기에는 333억의 적자거든요. 석유화학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죠. 몇 개 있죠. 이거 합산했더니 2분기는 4천억 팔 거래요. 저점은 통과했고 중국 부양책 효과 나올 거고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이제 나쁠 건 없고 중국 시황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ABS, PVC, PU, PC, SBL 같은 석유화학 수요가 개선될 걸로 보이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재고 사이클을 선행하는데 작년 7월부터 돌아서고 있대요. 고무랑 섬유는 이미 재고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바스프가 1분기 실적에서 글로벌 화학 제품 생산이 중국의 강력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강력한 성장. 이런 것도 언급을 해줬어요. 또 중국의 물론 공급 부담 때문에 저도 이게 올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중국이 워낙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2, 3년 동안은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그걸 보면 석유화학 갖고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버텨보세요. 버티시면 하반기에 조금 더 나은 흐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확신들이 없다 보니까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투자들을 안 하죠. 안 하고 힘들지만 데이터로만 보면 뭐 좋아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업종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탑픽은 효성 TNC랑 금호석유 여기선 복합화학은 효성 첨단 소재랑 LG화학을 꼽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석유화학은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요. 왜냐 성장 업종은 아니잖아요. 주도 업종이나. 예. 다만 반전이 일어나는 업종이니까 그런 면에선 좀 하반기 아이디어상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죠.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괜찮았죠. 네, 그동안 못 가다가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유한양행 설명해드리면서 그 제가 PPT 자료 한번 보여드렸죠. 네, 피하 주사 그거 하는 회사가 누구라 그랬죠? 알테오젠. 오늘 공교롭게 이제 오늘 갑자기 급등해 버렸는데 그 또 아스코에서 좋은 뉴스들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나왔던 것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제론의 골수 이형성 증후군 치료제 이메텔스테트가 FDA 허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16일 며칠 안 남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건 뭐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되면 에스티팜한테 호재예요. 왜냐하면 에스티팜이 이메텔스테트 임상 지금 했잖아요. 아직 상업화 못했죠. FDA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그 임상하는 과정에서 그 원료의약품 만들어 준 거죠. 원료의약품 만드는 회사가 에스티팜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임상용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못 받으면 주가는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일단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세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스케줄을 알고 계셔야죠. 에스티팜 주주분이라면. 예. 그리고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가 그 이 에스티팜이 이거는 이미 상업화된 거예요. FDA 통과한 건데 매출이 136%나 급증했는데 여기에 이미 이거는 원료약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뉴스죠. 예, 그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이건 항상 많이 말씀드렸고 중국 규제가 에스티팜한테 호재가 되겠다. 이게 이제 주요 수주 파이프라인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에스티팜 관련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것만 한번 발췌를 해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진중공업은 이제 하나증권의 위경재연구원님이 야도투어 후기 이제 세진중공업도 제가 많이 소개는 해드렸죠. 예. 근데 울산에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LNG, LPG 뭐 이런 쪽과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탱크죠. 이제 화물 탱크 그거 만들고 가스선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LPG랑 LNG를 보관을 할 때 그 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액화된 이산화탄소 탱크 제작도 하고 있고 글로벌 LPG 탱크 1위 기업입니다. 경쟁사로는 요새 현대임스가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현대중공업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긍정적인 건 삼성과 하나오션도 이제 신규 고객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LPG 탱크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가스선 수요가 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탱크 표면의 두께가 중요한데 기존 후판이 6에서 7T라고 하는데 세진중공업이 취급하는 건 50T라서 굉장히 두꺼운가 봐요. 두께가 7배. 근데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두껍기 때문에 밴딩이 어렵요. 밴딩은 구부리는 거거든요. 금속판을.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 기술력까지 갖고 그러니까 이 두꺼운 거를 구부리는 능력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동 용접 공정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인 1 용접 체계였다면 현재는 1인 2 용접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향후에 1인 3 용접 수준까지 자동 용접 공정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용접 이제 그 공정 도입으로 저숙련자 채용이 가능한 점을 이제 고려를 하면 생산성과 비용 모두 다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예, 다만 주가가 단계 좀 올라갔으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하시고, 예, 가스선 수요가 증가하고 또 데크하우스 뭐 이런 전체 선박 수주 증가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 올라왔으니까 좀 흔들릴 때, 주가가 좀 흔들릴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지시고 보유한 분들이야 뭐 그냥 꾸준히 잘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부자 매수 한번, 어제는 뭐가 있었나? 어제 네오팜 있었고요. 여기 두 분의 그러니까 상무님하고 대표가 꽤 많이 샀습니다. 1억 5,500만 원. 동험개발은 장봉만 회장님, 한미반도체는 곽동신 부회장이 또 샀어요. 와, 대단합니다. 30억. 그다음 좀 약간 의외라기보다 이제 너무 많이 사가지고 여기 여영길 대표님도 5억을 샀어요. SPG 아시죠?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 5억 맞죠? 2만 주 곱하기 26,600원 하면 그죠? 예. 제가 한 걸 2만 곱하기 26600 그죠? 5억 3,200만. 여기 SPG가 이제 로봇 팔 있죠? 팔에 들어가는 그 감속기. 원래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건데 이 시장에 뛰어드는 회사죠. 그래서 SPG를 이렇게 대표이사가 많이 산 건 또 굉장히 이렇게 드문 일인데, 아무튼 또 한번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 공지에서 하나기술이 2차 전지 각형입니다. 네모난 거. 요거 조립 라인 장비를 일괄로 받았고요. 수주를 누군지 몰라요. 비밀이고 계약 상대방. 저희 이제 그 지주사죠. LS가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고요. LS 전선 해저 케이블, 그만큼 지금 업황이 좋다는 얘기죠. 해저 케이블 생산. 해저 케이블은 주로 풍력용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이쪽 투자가 들어간 것 같고, GS 리테일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하고 슈퍼마켓 이쪽하고 호텔을 이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거래 정지고요. 요 호텔 가치를 한 1조 원 정도 보더라고요. 지금 시총이 2.3조 정도 되니까, 그럼 나머지가 1.3조밖에 안 되니까 좀 굉장히 지금 주가는 싼 게 맞죠.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편의점 회사 중에 대표 회사가 시총이 1.3조밖에 안 된다? 그죠? 이건 좀, 예, 우리가 지금 전국에 그 많은 게 깔려 있는데 1.3조밖에,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 건 맞아요. 그리고 호텔은 1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텔이 1조 원이면 GS 리테일의 가치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사실. 예, 가야 되는데 워낙 편의점 업황이 뭐 그렇게 썩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주가는 부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제 분할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업들의 가치가 또 재평가 받을 수 있어서 일단 분할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분할이니까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그 보고서하고 공시까지는 다 말씀드렸고요. 아니 근데 방금 속보가 떴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시장 보다가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 뭐죠? 지금 갑자기 잠깐만요. 삼성전자가 HBM 테스트 뭐 이렇게 아마 공급될 거다. 이거 보이세요? 시간에 의해서 급등하는 거? 예. 여기 나와 있죠. 삼성 HBM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거야. 제발 그러길 바라는데, 아무튼 뭔가 뉴스 떴습니다. 이러면 내일 지수는 급등하겠죠. 급등할 텐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젠순항이,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봤거든요. 봤는데 제발 좀 채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고 오늘 증시는 어쨌든 좀 답답하게 좀 끝났고요. 예,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오늘 섹터별로는 좀 활발하게 움직였고 다만 이거 좀 조심은 하세요. 그 너무 동해가스전 그냥 단발성 이슈로만 보세요. 그래서 이거 급등한 것 기업들이 있으면 오히려 조금 요것 때문에 올랐으면 비중을 저는 좀 줄여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 저쪽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힘의 중심축이 HBM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형 이제 HBM 관련주들도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예. 그래서 내일 아마 또 그런 쪽이 좀 일부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인터넷 대표주도 올랐고 오랜만에 네이버 올랐고요. 비만 오늘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 당연히 뭐 오늘 유가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하면 참 오른 것도 아니죠. 뭐 대한항공 1.6%니까 참 예, 거의 오른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2차전지가 좋았어요. 예, 2차전지가 좀 분위기가 약세장에서 돋보였고 반도체에서는 오늘 DB하이텍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보시면 전체 분위기 다 좋았죠. 예, 그동안 또 많이 에코프로 계열사들도 올라갔고 예, 오랜만에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약주도 오늘 좋았고요. 오늘 ST팜도 올라갔고 유한여행도 최근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좋은 분위기고 알테오젠 뭐 예. 다만 이제 오늘 많은 기업들이 빠졌고 요새 이제 전력선은 뭐 이게 뭐 빠져도 할 말은 없는 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동안. 예, 그래서 좀 쉬어간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이 꺾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뉴스가 좋은 게 많아요.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죠. 미국에서도 세액 공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원자력이 더 추가가 됐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좀 뭐 동해가스전 피해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동해가스전하고 이건 저는 완전 별개로 보거든요. 별개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예,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쪽은 당연히 돈을 빼버립니다. 예, 그리고 사실 다음 달에 체코 원전 수주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죠. 안 되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주들이 좀 뭐 최근에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큰 흐름에선 원전, LNG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니까 한번 좀 계속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조선업종도 오늘 좀 빠져버렸고요. 어제는 좋았지만 이제 오늘 그 약간 동해 원전 아니 동해 그 가스전 요거 일부 물량들이 오늘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또 SK 이노베이션 좀 빠졌고 SOL은 이제 유가급 나가니까 좀 타격을 받았고요. 어제 태광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여지 없습니다. 다시 빠지고 있고. 예. 근데 좋은 뉴스들이에요. 이런 뭐 뉴스들이 동해가스전 개발되고 얼마 되면 좋아요. 좋은데 투자는 냉정하게 하자. 예.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가 조선주는 흔들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사이클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뭐 많은 업체들이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좋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결국 이게 삼성전자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엔 그 안 좋아서 빠진 건 맞는데 결국엔 어쨌든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아무튼 내일부터는 좀 삼성전자 주주분들 또 삼성 밸류체인 갖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왕따 많이 당했잖아요. 좀 뭔가 예, 반전의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SK도 다시 빠져버렸고 원전주 빠졌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밸류업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방산주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단기에 많이 오른 기업들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오늘. 예, 화장품도 좀 빠졌습니다. LS 빠지고 예, 삼양식품도 빠지고 그러니까 급등한 기업들은 좀 빠졌고 반대로 바이오나 2차전지 부진했죠. 이쪽이 좀 살아났다. 특히 오늘 알테오젠 17%, SM은 왜 8%나 빠진 거죠?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뭐 뉴스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근데 저런 일들이 요새 많아요. 뭐 갑자기 막 5, 6%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2차 전지가 대부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재룡전기 빠졌고 예.
어쨌든 오늘 시장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제가 또 오늘 사실 저기 또 대학교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은 오전에 라이브가 있으니까 오전 라이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함께 읽기는 좀 부득이하게 내일 저희 회사 행사가 있어요. 행사 때문에 좀 짧게만 해서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사실 이미 다 찍어서 지금 예약은 해놨는데 목요일 날 함께 배우기 하나 올라가요. 저희 이제 현충일 날 쉬잖아요. 그때 HBM 관련된 기업 3개 분석 좀 해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한 기업들일 거예요. 그거 좀 주말에 공부해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어제 사실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3개 기업 목요일 날 함께 배우기 올라가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